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의 불평등 수준이 1929년 대공황 수준과 거의 비견할 정도로 좀 커졌거든요. 그냥 현재 지금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 세대까지 이게 그냥 막 대물림을 하는 게 너무 당연시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세상을 바꾸는 제4의 길 특집 이제 이효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제 두 번째 코너 시간인데 두 번째 코너의 이제 주제가 불평등이죠. 불평등하면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빈부격차든 뭐 양극화든 그런 걸로 많이 느끼실 텐데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일부 시간을 좀 발표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불평등이 조금 우리 현실에서 당장 눈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학술적인 연구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는데 불평등의 우리 한국 현황이 어떤가, 그리고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 학술적인 분석은 어떤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불평등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 준비하신 뭐 강연 한번 좀 저희가 들어볼까요? 저도 뭐 책을 불평등공화국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불평등 연구는 최근에 한 10년 정도 뭐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정치권에서도 뭐 상당히 핫 이슈고 각국의 정부나 뭐 OECD나 월드뱅크, IMF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그렇게 된 이유는 2008년에 세계 이제 금융 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그 유명한 경제인 단체 모임인 그 스위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그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우리는 죄를 지었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사회의 격차가 심해진 것이 사실상 어떤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라는 걸 인정을 했고, 또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일이 지금 현대 자본주의를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을 한 이유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커졌고요. 근데 이제 불평등 이야기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생각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일단 그 유명한 이제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뭐 지니계수라는 게 있고, 그래서 0에서 1까지로 해서 불평등을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발표를 해마다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통계적인 소득 분포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분위 배율과 5분위 배율을 또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위층의 소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1%나 5%가 전체 소득이나 자산을 차지하는 비중을 또 보는 연구가 있고, 또 하층민들 그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빈곤층이라 보는데 그 비율이 얼마냐 보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 이 교수님께서 그 양극화 문제를 이제 하셨는데, 사실 대중적으로는 지니계수나 뭐 격차, 뭐 소득 집중 이런 말보다는 양극화라는 말이 사실 익숙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불평등이나 양극화도 엄밀하게 따르면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좀 비슷하게 뭐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양극화는 이제 상위층하고 하위층하고 격차가 이제 너무 커지는 걸 말하는 건데, 양극화 지수라는 것도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복잡한 논쟁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좀 쉽게 이제 불평등 현재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계속 커졌고 우리 한국도 1990년대부터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주로 이제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돼서 그렇다. 이제 경제학자들이 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기술의 진보 때문에 제조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실업자라든지 아니면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가 생겨서 그렇다고 보는 분도 있고, 물론 두 가지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또 학계 연구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정부의 조세 정책이나 사회복지 정책, 또 교육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또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스웨덴이나 독일은 수출도 많이 하고 굉장히 개방 경제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오히려 상당히 인구도 많고 내수 시장이 큰 편인데 스웨덴이나 독일이 불평등 수준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조세 정책이나 사회 정책이 큰 영향을 줬다고 많이 보고,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1950, 6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하긴 했지만 굉장히 평등한 사회였거든요. 특히 신생국가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농지 개혁을 해서 토지를 그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자장농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평등한 사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불평등이 커지고 지금은 뭐 미국이나 일본 다음으로 또 영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제일 큰 사회 중에 하나로 통계에서 나와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불평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보상을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뭐 그 사회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불평등한 그런 그 보상 체계가 있지 않다 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그 마가렛 대처라는 보수당 총리는 불평등이야말로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를 보면 불평등이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이나 뭐 예상하지 못한 그런 그 후유증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를 하나만 소개하면요. 제가 그림표를 가져왔는데 영국의 그 보건학이나 사회 역학 그 질병을 연구하는 유명한 리차드 윌킨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선진국 20개 국가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 기대 수명, 뭐 건강, 뭐 그리고 문맹률, 아동 사망률, 또 살인 또는 뭐 자살, 또 감옥 수감자, 또는 이제 건강에 관해서도 정신질환이라든지 당뇨병, 심장병 이런 통계를 쭉 보니까 불평등이 큰 사회일수록 그런 질병이라든지 사회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이 세계에서 1인당 재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제일 사회 문제나 건강 관련된 질환이 많고 스웨덴은 스웨덴도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미국보다는 그 불평등이 적은 나라인데 건강이나 사회 문제 지표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이 불평등이 상당히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 문제도 야기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정치적인 그 빈부 갈등이 커지면서 정치적인 양극화도 많이 생긴다고 보고 최근에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도 사실은 이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이 크다고 보고 또 사회적으로도 불평등이 커지면 우리나라도 아파트에 뭐 그 행복주택이니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싫어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나 해체도 커지고 사회적 신뢰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평등이 커지면서 지난 OECD 통계를 보면은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을만하다 또는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한국이 선진국 중에 제일 낮습니다. 사회 신뢰가 낮아지는 그 부작용도 있고 더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불평등이 커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에 뭐 투자를 잘 안 하거나 또는 그 제대로 그 어떤 중산층이 또 줄어들면은 경제 내에서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월드뱅크나 IMF 같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있는 싱크탱크도 장기적으로 성장 이런 과실을 모든 계층에 골고루 가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지 너무 부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이 된다면 경제 성장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제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양극화나 불평등을 조금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사회에나 불평등은 있지 않았느냐? 그 말은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면 빈곤은 없앨지 모르겠지만 불평등을 없애는 사회는 아마 아주 기계적인 절대적인 평등을 꿈꾸지 않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너무 불평등이 커졌을 때 많은 사회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뭐 로마나 뭐 중국도 그렇겠지만 가장 뭐 최근에 가까운 사례로는 1929년 대공황입니다.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의 불평등 수준이 1929년 대공황 수준과 거의 비견할 정도로 좀 커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대공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뭐 학자들 간에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융권이 너무 좀 무능해서 너무 그 돈을 많이 찍어낸다든지 화폐량이 너무 많아서 뭐 그 도덕적인 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제대로 신용평가도 안 하고 대출해서 부실 대출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존 메이나드 케인즈 같은 학자는 너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구매력이 낮아져서 중산층들이나 노동자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 그 수요 관리를 못해서 생겼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그거는 이제 경제학자들은 아직은 논쟁이 끝나지 않은 문제지만 어쨌든 그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실상 뉴딜 계획을 해서 경제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공정거래법도 도입을 했고 뭐 노동삼권이나 뭐 실업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 도입했지만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소득세라든지 상속세 세율을 많이 올렸거든요. 특히 미국도 원래 우리나라 좀 재벌이 있었는데 트러스트를 다 해체한 거는 상속세율을 올려서 해체를 했고 또 많은 경우에 부자들이 최고 소득세를 거의 80% 90%까지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미국의 소득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유럽보다도 그때는 평등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2차 세계 이후에 그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의 이제 대처 총리가 등장하면서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개혁을 하면서 소득세율도 낮추고 법인세도 낮추고 또 재산세율도 낮추고 또 상속세율도 낮추고 또 일부 나라는 상속세를 아예 없애거나 비과세 비율을 상당히 높게 하면서 사실상 불평등이 다시 커지는 걸로 이제 통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그런 불평등이 이제 지난 40년에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세의 어떤 감세, 그건 대중적으로 인기는 있었지만 결국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소득 격차를 맞아왔다는 이제 평가가 있고, 또 한편에 이제 복지도 당연히 이제 세금을 적게 걷으니까 축소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문제도 영향이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디지털 경제를 우리가 이제 산업 구조가 전환이 되는데 앞으로도 더 불평등이 커질 거라는 뭐 예측이 있습니다. 최근에 MIT의 경제학 교수인 데런 아제모글루가 권력과 진보라는 책을 올해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은 한 200년 정도 기술의 진보가 생산성이나 기업의 수익률을 올렸지만 그 분배 과정에서는 개발자라든지 투자자들에게 많이 혜택이 가고 평범한 중산층이나 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이 적어서 오히려 이게 불평등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기술의 진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산업혁명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줬는데, 기술의 진보가 좋은 결과도 만들었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었던 것은 결국은 이제 분배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상 30년 전에는 의견이 크게 두 개로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엘빈 토플러 같이 제3의 물결이 되면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정보혁명이, 이렇게 유토피아적인 낙관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앞으로 엄청나게 실업자가 늘어날 거다, 새로운 형태로 이 노동시장을 재편해야 한다, 이런 대안을 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 주장이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30년 후에 우리가 보니까 미리 앞서 말한 학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보면은 사실상 그 낙관론도 틀렸고 비관론도 틀렸는데 결과는 뭐냐? 실업률은 생각보다 줄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동시간이 줄어들거나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실업자는 줄지 않았지만 저임금 서비스 쪽에 일자리 생기고 제조업의 숙련 노동자는 일자리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이제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뿐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도 임금격차가 커지는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뭐 미국의 로버트 고든이나 이런 뭐 유명한 그 실증적인 분석을 한 학자들이 미국의 노동시장을 분석한 걸로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고령 사회에 관한 문제인데, 인구 고령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100세 시대가 왔다 해서 이제 굉장히 인생 뭐 이모작 삼모작 하면서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저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고령화라는 게 결국 소득이 중단이 되는 거, 은퇴하면서. 또 연금이나 저축을 많이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올수록 우리나라는 빈곤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은 오랫동안 연금 제도를 100년 전이나 50년 전에 아주 두텁게 준비됐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도 최근에 와서는 개인연금 비중이 커져서 노인 세대 내부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은 연금 자체가 도입이 2000년대에 돼서 됐고, 지금도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평균 액수도 한 5, 60만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예컨대 2인 가족이 한 2, 300만 원이 필요한다면은 최소한 20년을 가령 85세까지 산다면, 그 돈을 계산을 한다면 5억이든 6억이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 숫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예, 그런 문제에서 본다면 앞으로 그러면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45%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또 그 결과로서 노인 자살률도 지난 30년간 세계 1등입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서 정부가 결국 기초연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면 결국 많은 젊은 세대들이나 근로활동 세대들에게 그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도 큰 고령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양극화 문제를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문제면, 저는 저출산 문제도 기본적으로 이 사회 불평등이 심각해서 생긴 결과로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복지부 장관이 젊은 여자들, 젊은 세대들이 가족이나 출산이나 아이에 대한 그 생각, 가치관이 너무 변했기 때문에 출산이 낮아진다 해서 그거 국민운동본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예산도 편성하고. 저도 그런 학술대회에서 그런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상 그 가치관의 변화도 물론 있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결혼하고 싶고 애를 낳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고 또 집값이 너무 비싸고 또 아이를 돌보고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 최근의 통계를 보면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라는 경제학자는
중산층일수록 소득이 높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를 적게 낳는다. 이게 유명한 이걸로 노벨상을 탔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소득층들보다 중산층이 자녀 수가 줄어들 거로 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중산층이나 또 상위층들은 아이를 좀 낳는 편이지만 하위층들이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하고 심지어는 아예 우리 통계청의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소득 하위분이 30% 있는 사람들은 연애 경험도 20대 한 번도 없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은 결국 이제 3% 세대, 5% 세대 되면서 출산과 결혼과 연애도 포기하는 세대 이야기 나오는데 청년 세대들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연애 시장, 결혼 시장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불평등이라는 게 결국은 심각한 사회 불평등과 연결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중산층도 또 아이를 낳는 숫자를 줄이고 양보다는 질에 투자를 하고 사교육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이제 좋은 학벌과 이런 걸로 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투자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을 또 다시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하고 또 이게 악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기후위기도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지만 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거 돈 많고 배부른 사람들 이야기지. 당장 5년, 10년 안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내 인생인데 50년, 100년 이야기를 왜 하냐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상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20, 30년 안에 대재앙이 올 수 있고 이미 지난 1, 2년 전에 호주의 산불은 거의 미국 땅만한 땅이 다 산불이 불타서 없어지고 또 캘리포니아 산불도 그렇고 또 많은 우리 그 태풍이라든지 기근, 홍수 이런 피해들은 우리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국제기구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기후위기를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사면 내연기관차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거예요. 동네 카센터 아저씨들도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쇠고기를 안 먹는다면 소 키우는 사람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상당한 정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주로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위기에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후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어쩌면 경제 불평등이나 사회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후 정책과 이 경제 정책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고민해야지만 이 문제도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그럼 이렇게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OECD의 조사를 한 보고서가 2년 전에 나왔어요. 2021년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면 8개 국가 선진국을 보는데 우리나라가 불평등이 심각하다.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사회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각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으면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뜨거워지면 튀어나가는데 튀어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한 번에 확 튀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서서히 불평등이 지금 30년간 커지면서 여기에 적응하는 거죠. 소위 각자 도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를 바꾸거나 정부 정책을 바꾸기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소위 요새 젊은이들 영끌이나 이런 노력도 우리가 사실은 탓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서 돈을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잃는 사람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사회를 바꾸자는 노력을 우리가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이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절대 미지근한 물에서 뜨거운 물을 올라갈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튀어나갑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잘 모르고 한 말인데 그런 이제 널리 쓰는 말이니까 지금도 인용은 됩니다만 우리가 오징어 게임과 같이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목숨을 건 일들 하는 것보다는 이 사회의 제도를 좀 바꾼다면은 저는 훨씬 좀 불평등을 줄이고 각자 능력에 따라서 더 보상을 많이 받는 건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약자들에게도 좀 배려를 해주고 또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중산층이 두텁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 행복감도 높아지고 또 경제 성장에도 더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교수님 마지막에 말씀 되게 공감 가는 게 저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의 사회가 어쨌든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이거 내가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나라도 살아남자. 나라도 이 양극화에서 밑에보다는 위에 있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제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너무 개인한테 정말 모든 불평등의 책임을
지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아남아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얘기하는 영끌이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부동산에도 내가 영끌이에서 몰빵을 해보고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넘어서 뭐 코인까지 막 거의 도박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아니면 내가 도대체 살아남을 수 없다. 하다못해 요즘에는 그 여러 가지 뭐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러한 경제 활동을 뛰어넘는 도박 활동으로 많이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닌가.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저 근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에서 좀 궁금했던 게 아까 한국이 1950에서 60년대가 가난했지만 그땐 참 그래도 평등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이제 그때랑 비교하면 엄청 불평등한 건데 그러면 그때랑 지금을 굳이 비교하면 어느 시대가 더 행복한 건가요? 이제 사람들 어느 시대를 더 행복하다 생각하나요? 그게 흥미로운데, 물론 1950년대는 전쟁 직후고 굉장히 가난한 시대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농민들이 땅을 갖고 미래에 대한 희망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980년대까지 조사가 되는데 1950년대는 얼마나 행복한가 조사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삶의 행복감을 느끼느냐, 자기 삶에 만족하느냐고 질문은 2006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사는 없고 다만 이제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냐는 조사는 1980년대부터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아마 50, 60년대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추정만 하는 건데 80년대까지만 해도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90% 가까이 됐습니다. 90%? 네. 놀랍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0%? 네, 50%도 아닙니다. 40 몇 프로 나옵니다. 이게 우리 사회학자들은 소득에 따라서 상중하를 나누는 그 OECD의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만 주관적인 그 계층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스스로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현격하게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사회 변화를 보여주고 둘째로는 내 자녀 세대가 나보다 더 상향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질문이 80년대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난 아버지는 고등학교 나왔지만 자녀가 대학 나오면 상향 이동하고 좋은 직장 간다고. 근데 지금은 대학 가는 비율이 85%가 되지만 내 자녀가 나보다 올라가지 못할 거다. 내 밑에 있을 거다. 소득 수준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한 3분의 2 가까이 됩니다. 심지어는 청년 세대들도 내가 노력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아버지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낙관주의보다는 비관주의가 강하고, 그래서 어쩌면 전쟁 후에 폐허의 가난한 시대에는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아버지, 어머니가 소 팔고 땅 팔아고 자녀를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훨씬 대학도 나오고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그런 희망이 줄었다는 건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상향 이동, 사회 이동을 할 가능성, 즉 내가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꿈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당히 어두운 저는 단면이라고 봅니다. 지금 좋은 지적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그래도 지금 더 경제적 상황이 좋으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젊은 사람들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냐, 왜 재살률이 높으냐, 이거는 젊은이들이 너무 나약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통 불평등 얘기할 때는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소득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소득 불평등도가 뭐 심화됐다 안 됐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과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전부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부의 불평등도고 그게 부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양극화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게 불평등도 하면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것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양극화하면 사회적 양극화 이렇게 이제 금방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소득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도가 더 심화된 게 저는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그냥 현재 지금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 세대까지 이게 그냥 막 대물림을 하는 게 너무 당연시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나오니까 내 자식은 정말 특별한 교육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의사니까 내 의사 만들고 내 판사니까 판사 만들고 내 교수니까 교수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실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즘 많은 뭐 로스쿨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학 전문 대학원도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든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가 불평등도를 얘기할 때 단순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불평등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불평등,
정치적인 측면에서 불평등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인권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좀 더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생각하면 단순하게 뭐 경제적인 측면, 소득, 아닌 부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 남자가 아닌 여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내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평등이 우리 저도 이 교수님 심각하거든요. 의견은 거의 아주 공감하고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학자들의 연구는 지금 경제 불평등이나 경제 양극화 연구에 좀 초점이 맞춰지고 좋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사회학자들이나 또 일부 학자들은 문화 불평등이나 사회 불평등, 정치 불평등 이런 것도 관심이 많거든요. 예컨대 경제 자본도 있지만 그 유명한 이제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문화자본이라는 게 있다는. 그 우리도 예컨대 강남에 산다든지 또는 영어를 좀 잘한다든지 또는 뭐 뭔가 해외 여행을 많이 갔다든지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 돈과 같은 어떤 상징적 자본의 효과를 갖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화적 취향도 유계 질서가 있고 음식을 뭘 먹었고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내가 그 좋은 식당 비싼 식당에 가서 오마카세 못 먹으면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문화적인 자본의 불평등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아빠 찬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빠 백으로 뭐 어디 인턴도 하게 되고 또 어디 뭐 대학도 입학할 때도 뭐 서류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그 사회 자본의 불평등도 우리가 충분하게 조사는 안 돼 있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게 경제적인 그 불평등하고 상당히 연결이 돼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지금은 뭐 정치적인 것도 우리가 모두가 투표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평등한 건 아니잖아요. 정치 엘리트들은 사실은 그 법이나 예산을 마음대로 좌우지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특히 청년들은 뭐 투표율도 낮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뭐 노인들을 위한 정책은 그나마 좀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낮아지고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분명히 정책 결정 과정에 얼마나 참여하느냐는 그 정치적인 그 권력의 불평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양극화 문제들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주로 경제적 불평등을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교수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저도 예전에 이제 취업을 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도 이제 뭐 대기업, 외국기업에서 인턴십도 하고 뭐 계약직도 하고 정규직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인턴을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턴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이제 부모님 찬스로 그렇죠. 인턴십을 그냥 하는 뭐 분도 장관의 많고 딸 뭐.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 이제 아버지가 그 회사에 다니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입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지금부터 또 한 10, 몇 년 전이니까 저희 나머지 이제 동료들이 있잖아요. 동료들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약간 마음속으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저게 잘못된 거지만 뭐 어떡하겠어. 사실 미국이나 유럽도 뭐 그렇게 아빠 찬스로 하고 뭐 미국은 아예 노골적으로 기부금 입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때나 대학에 진학할 때조차도 그 부모의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나 사회 자본이 세습이 된다면 그건 균등한 사회가 아니라는 그런 불만들은 경제 불평등이나 양극화 못지않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가 불평등도가 더 심화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좀 나눠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소득 불평등도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이후에 특히 이제 IMF 위기 이후에 굉장히 심화됐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4대 구조개혁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동시장 개혁을 한다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기능도 많이 바꾸고 이러면서 결국은 어떤 소득 불평등도가 더 심화된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막 급속히 막 상승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적어도 한 7, 8년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의 집값은 한 3배 정도 이렇게 막 상승했는데 결국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불평등도를 굉장히 높였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 뭐 제가 뭐 평생 벌어도 내가 살 수 없는 집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뭐 소득 불평등도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부의 불평등도와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정말 평생 벌어도 안 되는 그런 집들이 이제 생겨났고 그게 다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느끼는 그 불평등도 그 박탈감이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어떤 특별한 무슨 뭐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아까 인스타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뭐 오마카세 뭐 이런 거 하고 여기저기 가서 뭐 사진 찍고 하는 게
꼭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걸로 대리만족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돈 못 벌어도 집이 없어도 내 이걸로 대리만족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되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불평등도가 심화됐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어쩌면 저는 뭐 사회, 정치, 문화 쪽에서는 도리어 불평등도가 좀 적어도 줄어든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눠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저는 이제 전 세계를 꼭 같이 비교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만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나쁜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평등 사회라고도 보고 정말 좋은 나라다 살기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나라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전 세계 200개 나라 정도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우리나라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사회 불평등도가 더 심각하게 양극화된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 연구는 이제 결국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지니 계수를 놓고 보면 보통 0에서 1 사이고, 보통 전 세계 평균 한 0.5예요. 선진국 사이에서는 한 0.3쯤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한 0.3, 4, 5 정도이기 때문에 그 OECD 한 30여 개 국가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좀 중하위권으로 나쁜 편이지 아주 최악은 아닙니다. 미국이 제일 좀, 이나 칠레나 멕시코 이런 데가 더 안 좋고, 근데 나 뭐 좋은 편은 아니지만 최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지표인 그 소위 상위 1%와 10%가 그 소득을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게 있거든요. 네. 상위층의 집중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 데이터는 이제 그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피케티 교수가 해마다 월드 인컴 데이터베이스라서 발표를 하고 책으로도 우리나라도 번역도 됐는데, 그 최근 자료를 보면 상위 1%가 미국이 집중도가 제일 높은데 약 한 25%쯤 갖고 있고, 10%가 약 한 45%, 50%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영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1%가 거의 한 20% 가까이 갖고 있고, 10%가 한 4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로 본다면 사실 선진국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물론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뭐 좀 불평등 정도가 덜하긴 하지만 선진국 중에서 상당히 높고, 제가 앞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 때문에 그 상당한 정도 많은 어떤 저출산이라든지 노인 자살이라든지 행복감이 낮은 거라든지, 또는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이라든지, 또는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뭐 심지어 성형수술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이런 어떤 뭐 그 럭셔리 상품의 소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한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보고요. 둘째는 이제 언제부터 그럼 우리 한국이 이렇게 지니계수가라든지 상위 1%, 10%의 소득 집중 지표가 나빠졌는가, 이걸 보면 사실은 우리 많은 이제 사람들 생각할 때 97년도 외환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하는데, 사실 IMF가 우리를 구조조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때부터 노동시장이 유연화가 많이 되고 비정규직 많이 뽑아서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이 생긴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상 통계를 보면 92년부터 지니계수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 상위 1%, 10% 소득 집중도 92년부터 늘어나기 시작. 그러니까 IMF 전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번에 그 어떤 사람이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해서 대기업 임금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소기업은 안 올라갔다. 근데 저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빠뜨리는 통계가 있는데, 1980년대만 해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한 100대 80, 90도 됐어요. 지금은 100대 한 60도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벌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렇게 되고 80년대만 해도 기업에서 그 300인이든 500인이든 하여튼 대기업 중에 정규직 직원이 많았고 비정규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한 500 이상 한 6%? 300 이상 해도 한 10%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나 중소기업은 과거와는 달리 아웃소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87년도 민주화 중에 노조가 많이 생겨서 기업들이 그다음부터 직원을 새로 뽑기보다는 대기업은 임금을 많이 올려줬죠. 중소기업이 아웃소싱을 하고 공장에 기계를 도입합니다. 로봇이나. 그래서 현대자동차든 현대중공업다가 보면 거의 기계가 일하는 일이 많아요. 상당히 자본집약적인 일이 많았고,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우리나라가 공장 자동화율이나 로봇 사용률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세계 최고예요.
그러면서 대기업은 임금이 엄청 올라가고 거의 일본과 싱가포르 수준을 넘을 정도예요.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격차가 노동시장이 많이 큰 거죠. 그런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꼭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자산 불평등도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자산하면 이제 부동산을 흔히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식하고 주식의 배당 또는 그 은행의 예금 저축까지 다 포함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통계상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불평등은 좀 큰 편이긴 해요. 자, 소득 불평보다 상위 1%가 한 66%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강남이 집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그런 거, 서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집중률은 OECD 평균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거의 60, 70%더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또 주식이나 배당은 오히려 별로 우리는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해서 애플이나 테슬라를 많이 사는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재벌 그 창업자 가족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 경영권 방어를 해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합니다. 주가를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당도 거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은 이 자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실제로 통계에서 보면 적어요. 그러나 부동산만 떼놓고 보면 상당히 큽니다. 그건 이 교수님 말씀이 맞고. 그러나 저는 이런 많은 그 노동시장의 위원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조세이나 복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어떤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도 원인이지만, 정말 우리 그 사회학자들이 통계 분석을 해서 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제일 극빈층이나 저소득층 주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비정규직일까요? 아니면 여자들일까요? 아니면 실업자? 노인분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실은 빈곤층들은 노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중에 45%가 빈곤층이에요. 10명 중에서 4.5명 빈곤층인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슬픈 그런 농담이 있는데, 제가 그 올드 에이지 그 헬프라는 노인들 빈곤을 돕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데이터를 거기 보내니까 거기 실무자가 뭐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의 실무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메일을 보냈다. 이거 혹시 너희들 노스코리아 자료를 잘못 보낸 거 아니냐? 사우스코리아가 아니라. 선진국 평균은 노인 빈곤이 한 10%, 뭐 15% 수준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오히려 젊은 층보다 연금을 받으니까 빈곤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노인 빈곤이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노인 세대들이 빈곤층이 제일 많다는 문제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초연금 뭐 30만 원, 뭐 4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해결됐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원래 55%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45% 낮춰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우리는 너무 늦게, 다른 나라보다 한 50년, 70년 늦게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는 이런 세대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노동 시장에서 양극화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사실 해결책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는 또 젠더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교육 수준이라든지 그 정치적인 투표라는 남자하고 똑같습니다. 어쩌면 대학 가는 비율이 좀 남자보다 더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평등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거의 한 100대 60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자들이 대학 나와서 취직을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직장 그만두고, 그렇죠. 경력단이 생기고, 또 재취업할 땐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3분의 2가 여자들입니다. 주로 이제 학습지 교사부터 시작해서 동네 식당에 일하는 사람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급여가 낮고, 또 하나는 심지어 중산층들도 자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남편은 전업 그 노동자를 하지만 본인은 오히려 시간제나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돌봄 지원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격차도 OECD 국가에서 제일 큽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하려면 진단을 잘 한 다음에 처방을 내려야겠죠. 저 궁금한 게, 그럼 이제 아까 노인 빈곤층 우리나라가 45%라고 해주셔서 빈곤층에 해당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 빈곤층 기준은 OECD 선진국에서는 보통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가진 사람을 봅니다. 근데 중위소득이라는 건 이제 평균 소득하고 좀 다른데, 그 전체 소득의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4인 가족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예, 1년에. 연소득이. 근데 그거의 중간이면 저 50%가 얼마겠어요? 2,500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은 빈곤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중에 65세 노인 중에 2,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빈곤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불평등 얘기할 때 너무 소득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는데,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게 전 부라고 생각하고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이제 넘어서 이제 사회적 불평등, 문화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노인들의 어떤 그 빈곤율이 정말 높다. 그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소득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자산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청년이 제일 빈곤해요. 청년이 자산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노인들이 갖고 계세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있는 집, 그 비싼 집들 대부분 중장년층, 노인층이 대부분 소유주세요. 이분들이 갖고 계시고요. 이분들 보면 소득이 없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빈곤한 분이냐? 아닌 거예요. 내가 저 지방에서 내가 지금 막노동을 하면서 젊은이로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럼 나는 빈곤층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난 사실은 서울에 그런 아파트를 갖고 있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특히 이 소득보다도 자산의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하셨고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그래서 또 아기도 안 낳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악순환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뭐 선생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